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대면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 나가 있는 이덕영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이덕영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후보지는 물론이고 협상 쟁점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거죠? 네,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에 종전 문제 논의를 위한 첫 대면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가 거론되고 있고요. 벤스 부통령과 위트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가 참석할 거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협상은 파키스탄의 중재와 주선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파키스탄 정부 실세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란의 동쪽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엔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유유히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벤스 부통령을 협상장에 보내겠다고 미국이 이란에게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협상이 실제로 열린다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일단 중단한다고 하면서 15가지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우라늄 농축 중단, 핵물질 외부 반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과 이란이 공동 관리한다는 등의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만 봐선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를 제외하면 미국이 공습 직전 논의하던 당초의 협상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인데요. 전쟁의 목적으로 내세웠던 이란의 정권 교체 같은 내용은 지금 미국이 꺼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새로 선출된 이란 최고 지도자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해 이란의 새 신정 지도부를 승인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장에 끌려 나온 모양새를 만들고 싶지만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 하는 트럼프의 속타는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 12시간 전에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며 닷새 동안 공격을 멈추겠다고 밝힌 건데요. 먼저 로스앤젤레스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자신이 정한 최후 통첩 시한 12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공격을 닷새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We're doing a 5-day period. We'll see how that goes. And if it goes well, we're going to end up with settling this. 그는 이란과 양측의 적대 행위 해결을 위해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눠 기쁘다며 이번 주 내내 계속될 대화의 흐름과 분위기를 고려해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화 인터뷰를 통해선 이란은 합의를 간절히 원하며 합의가 5일 이내 혹은 그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peace.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etc., etc. But we'll see. You have to... 구체적인 협상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에 근접했다며 합의가 되면 미국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가져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공격을 이어간다고 압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즉각 지난 24시간 동안 어떠한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월요일 뉴욕 증시 개장 직전인 오전 7시에 올라왔고 직후 유가는 급락했고 뉴욕 증시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CNN 등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시점이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며 전쟁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동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당초 협상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던 이란이 주변국을 통한 물밑 협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란에서 과연 누가 미국과의 물밑 협상을 벌였는지 또 앞으로 누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지가 관심인데요. 이어서 송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특사들이 이란 고위 인사와 협상해왔고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봤다고 했습니다. We'll see where they lead. We have major points of agreement. I would say almost all points of agreement. 하루 전에도 접촉이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 대면 협상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언해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협상 상대는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란 의회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입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측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들이 갈리바프 의장과 접촉해왔다는 이스라엘 관계자의 증언도 보도됐습니다. 다만 갈리바프는 미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서 벗어나려 가짜뉴스를 활용하고 있다며 협상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도 또 다른 비공식 접촉 통로로 꼽힙니다. 스티브 위코프 등 미국 특사와 이란 아락치 외무장관이 주변국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의사를 타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정부와 국회가 모두 협상 채널로 가동되고 있다는 뜻. 여기에 이집트와 파키스탄, 튀르키예도 중재에 합류해 이란 안팎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의 실마리를 풀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의 목표가 이란 정권 교체였던 상황에서 현 체제 인사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얼마나 대표성이 있을지 의문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시한이 12시간 앞두고 5일 추가되자 숨죽이고 있던 전 세계는 다소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왜 5일을 추가했는지를 두고 협상용이다, 교란용이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분명한 건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트럼프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에 이어 공수부대까지 투입할 기세였던 트럼프는 왜 돌연 5일이란 시한을 제시한 걸까? 표면상 내건 이유는 이란이 다급하게 종전을 원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5일 유해 선언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전화한 게 아니라 이란이 전화했다. 이란이 합의를 이루길 간절히 원한다며 새로운 시한을 정한 건 이란이 사정해서 봐준 거라는 듯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 미사일을 퍼부을 것처럼 조여오다 갑자기 긴장을 한시적으로 풀어 이란으로 하여금 한 달 만에 눈앞에 온 협상 기회를 붙잡게 함과 동시에 미국이 이란에 양보한 거란 명분도 챙기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군사작전에 앞서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려는 전술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닷새는 미국과 일본에서 출발한 해군 상륙 전단이 중동 전장에 도착하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일본발 상륙 준비단은 이번 주, 미국에서 출발한 전단은 다음 주 이후 중동에 도착하는 만큼 상륙전 전개에 앞서 전력 배치 등 준비에 최소 닷새가 필요하다는 군사적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또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국면에서 더 늦기 전에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동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5일 동안에도 최후 통첩 대상이었던 이란 발전소만 제외하고 군시설 공격은 계속할 거란 미 관계자의 말도 보도돼 새로운 시한이 전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진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유예 시한을 던진 사이에도 미 해병대는 중동으로 이동 중이고 미군의 움직임은 분주합니다. 결국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 장악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경미 기자입니다. 미군이 이란 작전에 공수부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투입이 검토되는 병력은 미 육군 82 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 약 3,000명 규모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18시간 안에 세계 어느 전장에도 투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신속 대응 부대입니다. 지난 2020년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피습 대응,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작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동유럽 전선 방어 등에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제31 해병 원정대 약 2,500명을 중동으로 급파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 주둔 해병대 병력 2,200명과 군함 3척도 추가로 중동으로 출발시켰습니다. 해병대와 공수부대가 모두 투입될 경우 미군이 이란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지상군 병력은 약 8,00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병력이 하르그섬을 장악하는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루어지는 이란의 에너지 심장이자 군사적으로도 핵심 거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하르그 섬을 장악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를 풀도록 압박하며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란의 숨통을 끌어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르그 섬을 점령해서 이란을 압박하겠다는. 다만 하르그 섬은 이란 본토의 사정권에 있어 실제로 작전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미군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유예하겠다고 했고 물밑 접촉도 있다고는 하지만 수면 위에선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즉각 반격을 하고 있고 트럼프의 발언은 시간 벌기와 기만 전략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오상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일 유예 발표에도 전황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발언 직후에도 테헤란에 대한 파상 공세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고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와 미 공군 기지에 대한 자폭 드론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닷새간 공격을 중단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이란 의회의장 갈리바프는 어떤 협상도 없었다고 반응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발언은 유가와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공격을 유예한다는 말조차 위기를 넘기고 시간을 벌기 위한 또 다른 계략이라고 보는 모습입니다. فرار از باطلاقی است که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در آن گیر افتادند. 이란으로서는 트럼프의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근 1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이란을 공습했는데 2025년 6월과 올해 2월의 전쟁 모두 공식적으로 협상을 하는 도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의 사실상 관영 매체인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의 발언은 군사계획 이행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유예 발표를 한 이후에도 미국 해병 수천 명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고 강습 상륙함 같은 전력들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의 메시지가 하루 단위로 매일 뒤집히다시피 했고 공격을 유예한다는 발표 시점이 주식시장 개장 직전이었다는 점도 그의 말을 믿을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자, 그럼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이덕영 특파원 다시 연결합니다. 자, 이덕영 특파원, 미국이 실제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요. 또 다른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애초에 전쟁을 부추긴 이스라엘의 반응 아닙니까? 네,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경계심부터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도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이스라엘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격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한 이후에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테헤란 전역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멈추겠다고 했지만 오늘 새벽 이스파한의 천연가스 시설과 코람샤르 발전소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공격받았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시설들에 대한 공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태도도 변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협상의 상당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전쟁 전부터 논의되던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진전된 협상안을 이란이 제시했었다는 보도도 있었죠.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기습적으로 폭격을 시작하며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게다가 협상장에 나타날 거라는 위트코프 특사나 트럼프 사위 쿠슈너 같은 사람들을 핵 협상을 하다가 전쟁을 부추긴 사람들로 지목되기도 하죠.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핵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우라늄 농축 포기와 외부 반출을 거부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이를 받아들일 만큼 입장을 완전히 뒤바꿀지 미지수입니다. 이란은 전쟁 중단 조건으로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건 미국의 항복과 다름없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어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해 사실상의 보상을 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는 멍들고 전쟁 반대 여론은 과반수를 넘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종전 협상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일이면 미국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 지상군 전력이 중동 배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이 본격적인 지상전으로 확대될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며 진정될지 분기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유예를 발표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직전에 공격을 보류하겠다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증시는 바로 반등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닷새 뒤로 미루겠다고 밝힌 건 현지 시간 23일 오전 7시 5분. 뉴욕 주식시장이 열리기 2시간 전입니다. 이 발언 이후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랐고 WTI 국제유가는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란의 최후 통첩 48시간을 통보한 건 현지 시간 21일 토요일 밤. 주식시장이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지난 9일 장중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대체로 끝났다고 말했다가 장이 끝나자 아직 충분히 승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 그다음에 국채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결정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트럼프예요. 미국 CNN은 트럼프가 메시지를 내는 시점이 특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시점은 보통 장이 끝난 뒤 주말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개장 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칩니다. 코스피도 48시간 최후 통첩 보도 직후 6% 넘게 빠졌다가 공격 보류 소식에 3%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시장도 이제는 그 정도의 발언의 비결이 어떻게 될지는 대충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동일한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왔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발표 시점을 앞두고 베팅을 해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말을 예측하고 거래한다는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스에 따라 급변동하는 때일수록 섣불리 거래하지 말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보류 발표 15분 전 원유 선물 시장에서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거래량이 동시에 급증하며 8,700억 원대 거래가 체결됐고 이 거래 직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선물 가격도 급등하면서 누군가 큰 돈을 벌었다고 전했지만 백악관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어쩌면 우리 일상까지 뒤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유에서 나온 나프타는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의 원재료가 되는데 이게 구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당장 비닐봉지를 못 만들게 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필름처럼 얇게 편 비닐을 쉴 새 없이 잘라 봉지를 찍어냅니다. 음식점과 마트, 가정에서 널리 쓰이는 위생 비닐봉지. 하루 50톤 정도를 생산하던 이 공장은 생산량을 15%가량 줄였습니다. 원료 폴리에틸렌 값이 50%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납품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고 공장 가동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컵라면과 식품 용기를 찍어내는 이 스티로폼 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원료 폴리스틸렌 가격이 이번 달 20% 올랐고 다음 달엔 50% 더 오를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용기값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원료가 오른 만큼은 인상 반영 못하고 조금씩밖에 반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나프타에서 추출한 원료를 쓰는 제조업체들은 생산 비용이 20%까지 늘었습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원유에서 추출된 나프타를 분해해 비닐과 스티로폼 원료를 만드는데 전쟁 뒤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진 겁니다. 나프타의 절반 정도를 중동에 의존해온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업체들은 나프타 분해 시설 가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비닐과 스티로폼이 부족해질 거란 우려에 SNS에선 종량제 봉투를 미리 사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왔고 지자체들도 종량제 봉투 재고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석유화학 업체들의 나프타 수출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물량을 최대한 국내로 돌리는 동시에 해외 대체 물량을 확보할 거라며 비닐 대란 우려를 잠재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전쟁은 석유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업종들까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당장 중동 바닷길이 막히면서 수출 중고차들도 인천항에 멈춰서 있는데요. 이어서 송재원 기자입니다. 인천의 중고차 수출 단지. 15만 평 야적장에 빈틈이 없습니다. 차마다 솔드아웃, 즉 팔렸다는 표시가 붙었지만 방치돼 있습니다. 25년 정도 수출을 했는데 대부분이 중동이래요. 근데 거의 올 스톱입니다. 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고정하는 작업도 멈췄습니다. 중동 물량은 하루에 한 2컨 정도 있었는데 지금 아예 스톱된 상태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중고차 88만 대 중 35%가 중동으로 향했지만 이 지역 해상 운임이 150% 폭등하며 운송이 끊긴 겁니다. 평소라면 중동 바이어들로 붐벼야 할 평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한산한 모습입니다. وما بنعرف وين هلا الكونتينرات وين راحت زائد انه كل كونتينر ارتفع $3000. 산업에 쌀 나프타의 공급 차질은 흔히 플라스틱이라 부르던 모든 제품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 내장과 범퍼, 안전벨트까지 에틸렌이 들어가는 자동차 업계는 원료 수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냉장고나 세탁기 등 내외장재로 폴리프로필렌 등을 쓰는 가전업계도 갖고 있는 재고가 2, 3주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선박 철판을 절단할 때 쓰는 에틸렌 가스도 나프타에서 나오다 보니 조선업체들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산업계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나섰지만 전쟁 자체가 계속되는 한 운송과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전쟁의 여파가 민생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비상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돈 잘 쓰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며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악을 가정해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 화학 제품이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만큼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습니다. 25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전쟁 추경에 대해선 처리가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요. 안 쓰는 게 유능한 게 아니라 그건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겁니다.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작년 하반기 경기 호조로 늘어난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해 지금처럼 필요할 때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계층에 더 지원하고 현금보단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 상권에 돈이 빨리 돈다며 차등을 두고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수급 불안이 커진 액화 천연가스 대신 정비 중인 원전 일부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내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 오부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돈이 돌게 정부가 힘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일본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온천의 나라 일본에서 온천이 문을 닫고 제과점도 기계를 멈추고 있는 건데요. 이대로 봉쇄가 계속되면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 온천 시설은 중유로 물을 데우는데 월 730만 원가량이던 연료비가 이번 달엔 이미 1,0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値上げも検討はしてます。一気に上がりましたので、4月1日ぐらいには 그나마 버틸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60년 가까이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아온 마을 온천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5월 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일부 시설의 운영만 중지한 곳도 있습니다. 露天風呂は熱放出が非常に大きいのでこちらの方はお休みしています.
여파는 뜻밖의 곳까지 번졌습니다. 한 제과업체는 중유 조달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감자칩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일단 어제 생산을 다시 시작하긴 했지만 언제 또 멈출지 모릅니다. 鹿島で影響が出るのは知らなかったのでちょっと怖いなとは思いました。 현재는 중유를 사용하는 업계의 피해가 두드러지지만 상황이 지속되면 경유, 등유로도 공급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燃料やら経費やら上がってですね、ちょっと経営には結構大きく影響してますね。これ以上油が高くな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我々漁業者にとっては厳しい状況ですね。漁に出れない。 일본 정부는 보조금과 비축유로 공급 불안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런 상황이 서너 달 이상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5회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직 등은 휴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윤을 하겠다던 국민의힘이 급속도로 다시 윤 어게인의 색채를 되찾는 모양새입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공천 시사 발언 논란에 이어 이번엔 청년 공개 오디션으로 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정치의 혁신을 표방하는 오디션에서 이태원 참사 음모론이나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윤 어게인 추종자들이 상위권을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청년 후보 오디션에 지원한 이승훈 씨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의 정권 전복 전략이었다는 극우 세력의 음모론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씨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의 방송에 출연해선 윤 어게인을 지키겠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윤 어게인 하지 말자는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도 묻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거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이 씨는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의 자문 변호사 이성직 씨도 후보에 도전해 8위에 올랐습니다. 이 씨도 전한길 뉴스에 나와 윤 어게인을 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가치, 첫 번째 윤 어게인, 두 번째 부정선거 척결, 제도권 내에서 말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수행해야겠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해온 김영록 씨는 현역 시의원입니다. 경남 도의원 후보로 지원해 전체 79명 가운데 15위를 기록했는데 사전투표지 인쇄 날이니 가짜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접 도장으로 해야 한다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담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인쇄 날인을 고집하고 있고 선거를 형해화하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긴다는 논란을 낳은 극우 성향의 청년단체 신전대협 의장 출신의 인물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청년 오디션이 윤 어게인이나 극우 세력들의 정치 등용문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데 흥행은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초 예선에서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선발 인원에 못 미치는 79명에 그쳤고 울산과 세종 등 일부 지역은 지원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쇄신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며 청년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도 청년 오디션은 윤 어게인으로 또다시 뒷걸음질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본경선을 치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들이 압축되고 있습니다. 본선에 나갈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양당 모두 3파전을 벌이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등 3명을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압축했습니다. 새 후보는 앞으로 10여일 동안 본경선을 치르며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예비 경선부터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이후 지지율 1위로 급부상한 정원호 후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유착설 공방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정원호 캠프는 국민의힘에서 쏘아올린 공포탄을 우리 진영에 던지는 자폭적 공세라고 맞받았지만 공격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같이 앉아서 술 마시고 이거는 저 같은 민주당의 일반적인 선출직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 후보의 성동구 성공버스에 대해서도 오세훈의 한강버스 같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혈세로 운영되는 탈법적인 공짜버스 정책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자신의 대표적인 성과처럼 홍보하고 정 후보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다고 방어했습니다. 전철역이나 공공기관들을 빠르게 연결해서 시민들로부터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경선 후보 3명을 추렸는데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3사람이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박원순 시즌2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다. 오세훈 10년, 박원순 10년, 이제 새로운 선수 교체가 돼야 되고. 정말 유능하고 반듯한 그리고 헌신하는 리더로서 다시 시작하겠다. 오 시장의 출마 고심으로 시간표가 다소 뒤로 밀렸지만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을 통한 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선거운동에 현직 공무원들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개입한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단톡방 활동에 개입한 적 없다고 해명했던 오 지사가 이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저녁 제주의 한 식당. 오영훈 제주지사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현직 5급 공무원과 제주도 지역 특보를 맡은 5급 공무원도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모인 현직 공무원들은 읍면동지라는 단체 대화방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지사를 선택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론조사 대책회의 장소도 오 지사의 선거 캠프로 공지됐습니다. 현직 공무원의 선거 활동은 엄연히 불법. 오 지사는 단톡방 활동에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오 지사가 이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오 지사는 30분가량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고 당시 복수의 참석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모임을 할 거니까 뭐 도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한참 후에 이제 도지사가 이제 와서 인사하면서 건배하고 술 한 잔 먹고 해서 한 30분 있다가 오 지사 측은 이번엔 당시 참석한 것은 맞지만 모임의 취지나 활동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개입된 관건 선거 의혹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당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도 내사에 나서 오영훈 지사의 개입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BTS가 완전체로 돌아오자마자 전 세계 음원 시장을 석권하며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 뉴욕으로 건너간 BTS는 오랜 팬들을 만나며 월드 투어를 앞두고 글로벌 활동에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뉴욕 빌딩 숲과 브루클린 다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맨해튼 남쪽 선착장.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도 BTS 팬 아미들이 모였습니다. Swim, swim. I just spent a lot of time watching you swim, swim. This is how it all begins. 완전체 컴백 후 처음으로 해외 활동에 나선 BTS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주최한 이번 공연엔 BTS 음악을 가장 많이 들은 단 1000명의 팬이 초대됐습니다. Whether it's in the background, whether I'm listening on a playlist, all day, every day, BTS. 인종, 출신, 나이 모두 다르지만 BTS에 대한 애정만큼은 똑같습니다. I think that even though RM had his injury, he was still looking like a king. 아미들은 4년 공백기 동안 더 성숙해진 BTS에게 새롭게 펼쳐질 BTS 2.0을 기대했습니다. We'll never have enough words to describe how much we are proud of you and may you have so much success. 화이팅!
긴 기다림 끝에 눈앞에 나타난 BTS. 미국 컴백 무대에서도 BTS다운 라이브와 퍼포먼스는 빛났습니다. 특히 가죽 재킷 같은 서양식 의상에 한국적 미가 돋보이는 놀이개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BTS의 타이틀곡 스윙은 발매하자마자 스포티파이와 일본 오리콘 차트 등 국내외에서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BTS는 다음 달 초부터 월드 투어에 나서는데 3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상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이승지 기자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최근 애견 호텔이나 훈련소에 맡긴 가족을 찾아가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유기나 다름없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애견 호텔입니다. 도도, 필승, 먼지, 단결 모두 한 집에 있던 강아지들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30대 여성이 2주 뒤 데리러 오겠다고 맡겼습니다. 이사 가느라고 집이 없어서 당분간 집이 구할 때까지만 맡아달라고 해서 기한을... 이 강아지들은 위탁 기간이 끝났지만 3달째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호텔에 강아지들을 맡긴 채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수신 거부된 지 한참 됐습니다.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사료값은 물론 아픈 강아지의 치료비도 모두 호텔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핥고 긁어가지고 피가 날 정도였어요. 이런 피해 한둘이 아닙니다. 다음 주, 또 다음 주 하더니 석 달이 지났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하면 누구세요 한다며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서는 나쁜 보호자를 고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애견 훈련소. 몇 년째 찾지 않는 것도 예사입니다. 얘는 한 4년 좀 넘었죠. 하우스. 자식 같다던 반려견을 왜 버리는 걸까요? 주인이 아마 사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좀 어렵다고 공장을 내놓아야 된다고 해서 이 개는 어떤 할머니가 아저씨 돌아가시고 아마 돈 갖고 있는 거를 그 코인 사기에 속아갖고. 그런데 나쁜 보호자들 동물요기로 고소해봐도 소용없습니다. 현행법은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내버려진 경우만 유기동물로 보고 있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유기동물이 아니다 보니 보호소로 옮길 수도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낼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민사소송뿐인데 연락 끊고 사라진 보호자 상대로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한 3년 있다가 와서 그 개를 내놔라. 왜 소송을 걸겠다. 유기동물은 해마다 10만 마리 넘게 발생하지만 위탁시설에 버려지는 사례는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쌍해요. 아이들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차가운 길가에 버리는 건 아니라고 죄책감을 덜려는 건 모르겠지만 어디가 됐든 버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간다 이승지입니다. 6년 전 3살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30대 친모는 자신의 아동 학대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아이 살해할 의도 있었어요?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했습니까?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2020년 2월 어느 날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거짓 주장으로 판명됐습니다. 최근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당신이 코와 입을 막아 딸을 숨지게 했습니까? 라는 경찰 질문에 친모가 아니요라고 답하자 거짓 반응이 나온 겁니다. 친모는 범행 사실도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 육아 스트레스 등과 함께 딸이 내 인생의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시신을 야산해버린 혐의를 받는 남성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연인 관계인 이 남성은 친모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친모로부터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치모의 혐의를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경찰은 야산에서 수습한 백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한 가운데 친모를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쳐 20대 일본인 여성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 설치된 철제 말뚝, 볼라드는 맥없이 꺾였습니다. 이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빨간색인데도 주행하던 차들이 갑자기 멈춥니다. 잠시 뒤 화면 왼쪽에서 나타난 흰색 SUV. 편도 6차로를 역주행하더니 횡단보도를 지나 볼라드를 들이받고 인도를 덮칩니다. 행인들을 치고서야 멈춥니다. 사고는 퇴근이 한창이던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났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앞이라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4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20대 일본인 여성은 중상입니다.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걸로 그냥 돌진을 해버렸어요. 전철역 앞에서 막 부딪혀갖고 튕겨나가는 게 보여요. 또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 운전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홍대까지 10km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야 할 볼라드가 사고 충격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전히 휘어 있습니다. 강철 말뚝이 보행자 보호에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속도가 시속 20km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설계 기준은 모호합니다. 속도가 낮은 차량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라고만 돼 있습니다. 턱을 설치하는 이유가 차량이 보도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라면 볼라드도 그 정도의 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라고 꼬집었는데 또 일본인이 음주 차량에 치인 겁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지난 17일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기장의 신원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1976년생 피의자 김동환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잔인한 범죄 수단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재범 방지 등 공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입맛에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예식장을 찾은 한 장애인이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예식장 관계자는 전동 휠체어 때문에 바닥 타일이 깨질 수 있다며 혼자선 일어설 수도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걸어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 결혼식을 보기 위해 입장하려는 하객을 직원이 가로막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바닥에 타일이 깨질 수 있어 식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전동 휠체어가 들어오면 타일이 깨져요. 그래서 안전 위험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한 하객은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고 휠체어도 입으로 조종해야 할 정도의 뇌병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관계자는 대뜸 장애인에게 걸어서 들어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휠체어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죠. 걷지 못한다고 하자 이번엔 전동 휠체어를 일반 휠체어로 바꿔 타고 들어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에는 일반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없는 휠체어를 어디서 구할지 막막한 장애인은 결국 지인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타고 힘이 들고 황당했어요. 이렇게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까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전동 휠체어는 건물 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건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나 휠체어 같은 경우에 그게 없으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조기구에 들어갑니다. 예식장 측은 당시 휠체어에서 내려서 입장이 가능한 장애인 하객이 있어 해당 장애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잘못 이야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동일체어를 비치하고 전동일체어의 출입도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공장 화재. 해당 공장에서는 과거에도 기름 찌꺼기 때문에 자주 불이 났다고 합니다. 기름이 뒤덮인 환경에도 무자격자가 위험한 용접 작업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속을 정밀하게 다듬는 기계인 연삭기에 기름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1등급 위험물질 나트륨이 든 중공 밸브 옆 기계도 시꺼먼 기름때로 뒤덮여 있습니다. 공장 바닥과 절삭류 배관에는 생산 중인 밸브들이 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 동관과 연결된 본관에서 지난 2023년 촬영된 모습입니다. 다들 지금 막 흥분하잖아요. 알코올 넘어지면 그죠? 그런 사람 아니죠?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이 공장에서 소방 당국에 신고된 화재는 7건. 대부분 공장 내부에 쌓인 기름때와 찌꺼기, 분진이 원인이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화재 사고 중 직원들이 직접 크고 작은 불을 끈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맥힘은 위로 올라가고 맥힘은 밑에서 쏘고 소화전 끌고. 하지만 제대로 된 소방 교육은커녕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자격도 없는 직원이 용접 작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걸 해야지 라인이 돌릴 수 있으니까 그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용접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최근 3년간 소방 점검에서는 소화 펌프와 화재 감지기 불량 등 소방시설 결함이 해마다 1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올 초 불이 난 건물 3층에 나트륨 제조소를 만들어 놓고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을 법정 기준을 초과해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이란 침공을 의식한 듯 북한은 위협할 수 있는 힘, 즉 핵무기가 있다고 거듭 과시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원천 차단하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는데 북미 대화를 위한 트럼프의 통큰 결단에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 대부분을 핵무기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데 썼습니다. 적대 세력들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를 설교했지만 현실은 핵 보유를 영구화한 결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실증해주고 있다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거래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국가 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은 이제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을 갈아치운 베네수엘라나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른바 핵 방패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만약에 거래를 했다라면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같은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적 보상을 카드로 내밀지 마라.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얘기. 북한은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결단으로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남겨둔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를 향해선 거친 위협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철저히 배척하겠다면서 북한을 건드리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개헌의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남북 관계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꿨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면서 나름대로 불확실성과 또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한반도 정세를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는 정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건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긴 시야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이 오늘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권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사 상당 부분을 검찰 지휘에 의존해왔던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작업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 조끼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사경,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에 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직책인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감독, 식품위생 및 유해업소 단속, 금융, 세무 관련 수사 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수사 전문성을 갖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 특사경 2만여 명 가운데 15,000여 명은 다른 행정 업무도 함께하고 있었고 경력 3년 미만 특사경이 16,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근무 연속성도 짧았습니다. 지휘와 감독은 그동안 검사가 맡아왔는데 1년간 검찰로 송치한 사건 7만 3천여 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건 3만여 건뿐이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축적될 만한 시간도 없어요.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휘 감독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 감독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현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위법 부실 수사에 대한 부담이 무거워졌고 기관장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니까 지방의 조그만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차단할 것인지.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남아있어 특사경 견제장치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특사경 관리감독 권한 문제도 보안수사권 문제와 함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4년 만에 처음으로 0.8명대를 회복했죠. 그런데 이 중 10%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이른둥이로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에게 맨 처음 필요한 물건이 바로 초소형 기저귀인데 우리나라에선 생산하는 기업이 단 한 곳뿐입니다. 보도에 이혜선 기자입니다. 예정일보다 2달 일찍 태어난 제2제하 쌍둥이 남매. 몸무게가 1.3, 1.4kg에 불과했습니다. 중환자실 생활이 벌써 한 달째입니다. 안녕. 귀엽게 옷도 입었어. 오늘도 또 컸어, 그치? 1.8kg도 넘었대. 처음엔 옷은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호스를 달고 입을 수 있는 건 이른둥이용 초소형 기저귀뿐입니다. 애가 너무 작으니까 사실 그냥 기존의 기저귀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크기도 문제지만 감염 위험이 커 일반 기저귀는 쓸 수 없습니다. 피부가 약하니까 그런 화학적인 자극이나 감염 이런 위험들이 더 높아서 사실은 이른둥이에 딱 맞는 그런 기저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해 610g으로 태어난 시연이도 초소형 기저귀를 입고 긴 치료를 버텼습니다. 흡수되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건강에도 되게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이른둥이용 기저귀를 생산하는 회사는 국내에 단 한 곳뿐입니다. 15년 전 유한 킴벌리는 작은 기저귀가 필요하다는 간호사의 메일을 받고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메일을 주셨어요. 기저귀를 접어서 쓰거나 아니면 가제손수건을 덧대어서 쓰고 있다라고. 수익성은 없었지만 설비 투자를 단행했고 2017년부터 비로소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일반 제품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이른둥이용 기저귀를 만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일반 신생아용 기저귀와 이른둥이용 기저귀의 크기 차이는 약 1.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만든 기저귀를 전국 대학병원에 기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나이 든 산모가 늘어나면서 이른둥이도 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며 손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정부가 금융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오늘 마무리됐는데요. 예년보다 홈런이 눈에 띄게 많이 나와 올 시즌 타고 투저 현상이 두드러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재용 기자가 전합니다. SSG 고명준이 밀어친 타구가 생각보다 멀리 뻗더니 담장을 살짝 넘어갑니다. 롯데 투수 박세웅은 어리둥절합니다. 오늘 5경기에서 홈런 12개가 나오는 등 시범 경기는 마지막까지 홈런 잔치였습니다. 지난해 홈런 1개에 불과한 한화 최재훈이 어제 연타석포로 류현진을 놀라게 했고
작년 홈런 2개의 심우준도 시범 경기에서 8년 만에 담장을 넘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맞아요, 맞습니다. 같이 못할 수밖에 없는 타자들에게 지금 홈런이 나오고 있어요. 발사각도 해봤자 한 20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시범 경기의 홈런 빈도는 10개 구단 체제로 들어선 2015년 이후 역대 2위. 자연스럽게 타격전이 전개되면서 경기당 평균 소요 시간도 작년보다 7분 늘었습니다. 떴다 하면 넘어가는 상황이 이어지자 팬들은 타자가 탄식하고도 홈런이 나왔던 2018년의 극단적인 타구 투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공인구 반발력에 의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KBO는 반발 개수를 별도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시범 경기에선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신인 야수도 있었습니다. 유신고 출신의 절친이자 라이벌 한화 오재원 선수와 NC 신재인 선수를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유신고 내야수 신재인. 한화 이글스는 유신고 중견수 오재원입니다. 신인 드래프트 전체 2, 3순위로 각각 NC, 한화에 지명된 신재인과 오재원. 먼저 주목받은 건 오재원이었습니다. 시범 경기 내내 소문난 수비력을 과시해 한화가 고민하던 중견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수비는 또 제가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선배 영상 보고 그래도 많이 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신재인도 등장하자마자 빛을 발했습니다. 선두타자 초구 홈런에 밀어치고 당겨치는 야무진 타격은 물론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수비도 선보였습니다. 타석에서는 삼진을 잘 당하지 않으면서 컨택 능력 그리고 성구한. 오재원이 한화의 주전 중견수를 예약한 가운데 신재인도 이호준 감독이 개막전 합류를 약속해 일찌감치 신인왕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만의 그런 개성이 있는 것 같고 재인이도 워낙 잘하고 시작은 주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끝에서 봤을 때 제가 좀 더 좋은 선수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험난한 1군 적응도 자신감을 보이는 두 신인은 올해 가장 마지막 날에 만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안 해본 야구 선수가 있을까요? 꿈도 꾸고 정말 이 순간에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제가 있는 동안 매년 우승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창원의 모든 시민들이 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유럽 원정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영국 밀턴 킨스에 입성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경기 장소인 밀턴 킨스로 이동한 대표팀. 손흥민과 김민재 등 먼저 온 해외파 선수들이 반갑게 맞아줬는데요. 오연규는 개인 운동까지 하느라 뒤늦게 환영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딱 시간 맞춰서 딱 사람들 딱 볼 때 딱 가장 눈길을 끈 건 특유의 패션 감각을 뽐낸 조규성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인상적이었나 봐요. 25명이 모두 모인 대표팀은 오는 28일 코트디부아르전을 대비해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엔 유럽파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K리그 골키퍼가 있습니다. 이미 군복무까지 마친 수원의 김준홍 선수인데요. 조진석 기자입니다. 수원 이정효 감독이 전지훈련부터 직접 지도에 나설 만큼 애정을 보였던 김준홍 골키퍼. 오른발 타가지고 이쪽 구도통으로 이렇게 딱 꽂히게 차고. 개막전 역전승 이후 형제 같은 호흡을 과시했고 네가 괜찮으세요? 나 그냥 안 했는데. 오늘 인정 오늘 김준홍은 눈부신 선방쇼로 감독의 믿음에 화답했습니다. 개막전 이후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창단 첫 개막 4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새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동작 하나하나 이런 거 디테일하게 봐주시고 또 코칭을 해주시니까. 활약은 태극마크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설 23세 이하 대표팀은 병역 특례 혜택 때문에 주축 선수들의 군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지만 이민성 감독은 최고의 전력을 꾸리겠다며 이미 군복무를 마친 김준홍을 이례적으로 호출했습니다. 군면제라는 큰 이슈가 있는 대회이기도 하지만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영광스럽잖아요, 되게. 그래서 저도 큰 동기부여 가지고. 양민혁과 윤도영 등 유럽파 8명이 가세한 대표팀은 미국, 일본과의 비공개 평가전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다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남권까지 강수가 확대되겠고 내일 낮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가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2, 3일 사이 건조특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건조특보는 현재 습도 대신 실효습도라는 기준으로 발령되는데요.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대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건조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실효습도 35% 이하는 겉이 마른 장작처럼 대기가 많이 메마른 상태로 건조주의보의 기준이 되고요. 건조경보의 기준인 이 25% 이하는 속까지 바싹 마른 장작처럼 더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서울과 대전의 실효습도 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9도, 낮 기온은 서울 19도, 춘천 2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